자, 172페이지고요. 네, 환지 처분입니다. 자, 환지 처분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좀 예습을 해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돼요. 자,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을 전후로 해서 계속 공사하는 진행 중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환지 처분을 위해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환지 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 자체가 지문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나올 때마다 좀 같이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시행자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이제 관보나 공보 등을 통해서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 열람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그 공개 열람 기간 동안에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하고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제출된 의견이 없을 경우 준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준공사 신청이 있으면 이제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대로 틀림없이 사업이 완료된 경우 준공검사를 해주게 되고, 준공사 나면은 그날부터 60일 내에 이제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은 본인이 준공검사권자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준공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때부터 이제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수적인 것도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환지 처분은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그 환지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죠? 환지 계획이기 때문에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환지 처분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준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시개발 하기 전 100번지가 1000제곱미터가 갑의 농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이니 미리 환지 계획으로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에게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택지는 갑의 환지로 환지 계획으로 확정된 겁니까?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계획이 돼 있었죠. 바로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그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법적으로 갑의 환지로 확정해준 행정처분이 환지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종전토지 소유자 갑에게 환지로 정해 주지 않고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보류를 했습니다. 뭐죠? 보류지였잖아요. 그리고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쓰겠다고 201번지 이제 토지 일부를 분할합니다. 201-1번지로 분할해서 도시개발사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쓰면 무엇이 되는 거죠? 재비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201-1번지 뭐 300제곱미터를 채비지로 정하거나 또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확정하거나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갑의 환지로 확정해 주기 위한 자, 이 계획이 전부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이고 이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 주는 행정처분이 환지 처분인데 환지 처분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는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 계획 내용을 알려줍니다. 즉 갑돌시 당신에게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될 토지는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공고 무슨 공고죠? 환지 처분 공고 그렇게 해가지고 환지 계획 내용을 알리고 공고하는 형식 요건을 갖춰서 환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2019년 8월 5일 날짜로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환지 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부터 환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때 환지 처분의 효가 7개를 제가 밑줄을 긋고 번호 붙이고 설명드리거든. 7가지를 통째로 해볼게요. 환지 처분이 딱 공고되면은 그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부터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여기서 갑에게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 아닙니까? 이 환지 계획에서 정한 이 환지를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부터 갑의 종전 토지로 봅니다. 이 땅을. 갑의 종전 토지로 본다는 것은 갑이 환지받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얘기죠.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면은 오늘 2019년 8월 5일 날짜로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내일 2019년 8월 6일
1초가 시작되는 순간 백분지 농지 소유자는 환지 구역에 들어서 이 환지받은 토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종전 토지, 백분지 농지에 있던 그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합니다. 종전 토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그 소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오늘 밤 0시가 12시가 땡 하면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날 까지입니까? 이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때입니다. 끝나는 때 종전 토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 소멸해요. 이렇게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순간 백분지 농지에 대한 갑의 토지 소유권 소멸하고 내일 1초가 시작되는 순간 환지받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법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법 조문대로 시험이 나와요. 환지 구역에서 정하는 환지를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부터 무엇으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 다음 두 번째. 환지 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 여기 101번지입니다. 101번지 600제곱미터가 을의 농지였습니다. 그러면 토지 부담률이 50%면 을에게는 얼마를 환지 줘야 되죠? 300제곱미터를 환지를 교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을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저는 환지 교부 대상에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한 거야. 이렇게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하나 거기에 동의해준다면은 을에게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환지 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을의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 뭐죠? 을의 토지 소유권이잖아. 이렇게 환지 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이 토지에 존재하는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오늘 밤이 끝나는 순간, 오늘 밤 12시가 땡 하면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겠죠? 그때 그대로 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해버려요. 환지 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그래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환지 처분 공고 이후에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항상 끝나는 때 발생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고 환지 처분 공고 이후에 그 효과로서 어떤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은 항상 끝나는 때 소멸해요. 그래서 농담으로 끝나는 때 되는 발생입니까? 소멸입니까? 소멸. 때만 보면은 밀어서 소멸시키자. 뭐 때 소멸 막 그렇게 농담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 효과 2개를 했고요. 세 번째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천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잖아, 이거. 여기. 갑의 종전 토지 100분지 1000제곱미터 농지에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그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항상 그 100분지의 그 농림지역 지정 처분의 효과가 전속되기 때문에 혹시 100분지 농지 소유자 갑이 200분지를 환지받더라도 100분지의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하지는 않죠. 그 말은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이런 행정처분의 효과는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이 갑의 종전토지, 환지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권리 가운데서 가장 지조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죠. 그래서 만약에 갑의 종전토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지역권은 환지로 지납니까? 종전토지 존속의 원칙입니까?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이야. 단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순간 환지로 지납니까? 종전토지에서 소멸합니까? 종전토지에서 소멸하고 말죠. 환지 처분의 효과 4개 한 거지, 지금 4개. 4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는 이거였죠.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구나. 도시개발 하기 전 얘기는 400번지예요. 400번지에 병이 1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병은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과수 토지여서 환지를 받았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이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면은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 지분이 병에게 교부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입체한지. 입체한지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되는 거죠. 그때 입체한지 처분이 환지 처분이 공고됐어.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입체 환지 처분의 효력도 언제 발생합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발생해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다음날 병원 새로 이 건축물 일부를 아까 받았잖아요. 환지 받았잖아. 그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아파트니까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을 지정합니까?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구분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입니까? 공유 지분입니까?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입체 환지 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받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을,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권을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취득해요. 그때 병의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으면 기억나죠? 가장 지조 없는 그녀가 저당권이었잖아.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종전 토지에 존속할까요? 다음 날짜로 구분 소유권을 채로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토지의 공유 지분에 이전해서 여기에 존속하는 것을 보는 거야. 종전 토지를 짓겠습니까? 바로 보자기 쌌습니까? 바로 보자기 싸고 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조 없는 그녀는 저당권, 가장 지조 있는 그녀가 지역권이었잖아. 환지처분의 효과 5개를 한 거예요. 5개. 그 다음에 6번째,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채비지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해요? 시행자가 취득합니다. 왜요? 당연하지.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 경비에 시행자가 써야 되잖아. 근데 보류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취득하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청산금이 결정이 됩니다.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결정이 아니고, 여러분 청산금은 아까 청환지 하면은 100제곱미터의 농지소, 1000제곱미터의 농지소유자,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소유자에게 토지 법률 50%면 500제곱미터 환지 주면 되는데 600제곱미터 교부하면 뭐죠? 가만지입니까? 청환지입니까? 청환지. 그 청환지된 100제곱미터를 도시개발 사업자에 징수해 갑니다. 청산한다. 그때 징수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이잖아. 만약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소유자 갑에게 토지 법률이 50%여서 500제곱미터 환지를 주면 되는데 줄여서 400제곱미터 교부해서 뭐죠? 가만지. 그러면 덜 교부된 100제곱미터 땅값을 시행자 교부해 준다고 뭐죠? 청산한다. 그때 교부되는 돈이 청산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환지, 가만지 하면은 그 과부족분을 청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청산한다. 그때 징수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이 되는 거라고. 그때 청산금은 언제 결정하죠? 결정 시기하고 확정의 시기를 제가 구분하고 하잖아, 늘. 확정 시기, 결정 시기를 구분해야 되죠. 언제 결정하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해요. 물론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미리 청산금 교부해줘야 되는가. 그때는 청산금 교부할 때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예요. 원칙은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이 되고요. 이때는 결정을 했지만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거든. 확정은 언제 된다 그랬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이 되잖아.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마지막으로 7번째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듣고 가서 또 기본서를 오해 한번 읽어보면은 줄줄줄줄 쭉 전체가 한꺼번에 보이고 빠르게 교재에다 요약집이 읽혀질 수 있는 거죠. 수업 듣고 복습하면 짧은 기간에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죠. 잊어버린 상태에서는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좀 효율적이진 않고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듣기 전에 기본 이론 한번 듣고 오고 그리고 수업 듣고 문제집 살짝 복습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한번 살짝 읽어만 줘도 세부를 보게 되는 거잖아. 한번 하면서 도시개발 보기 확 가슴에 들어온 느낌 막 이런 게 들죠. 준비하지 않고 복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이제 환지 처분이 공고됐어요. 공고되면은 환지 처분 공고 후 지체 없이입니까? 14일 이내입니까? 14일이잖아. 이게 정비법에 가면은 지체 없이로 바뀌죠. 다음 주에 이제 소유권, 정비법상 소유권 이전이 고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자에 의한 신청, 등기의 신청 촉탁이 이루어지잖아. 도시개발법은 14일 내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고
촉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환지 등기. 그럼 봐요. 환지 등기는 누가 신청해요? 이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지정한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환지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환지 등기는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개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가 되는 거지. 그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단 확정일자 있는 서류에 의해서 환지 처분 공고 전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으로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도 허용이 되죠. 이런 것도 위에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문제 보겠습니다. 64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며칠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합니다. 2번.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든 권리. 아까 101번지 600조 농지 소유자 을은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가 되잖아. 이렇게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소멸한다. 틀렸잖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이죠. 다음날 소멸이 아니고 끝나는 때 소멸. 항상 소멸 앞에는 시점이 다음날 소멸입니까? 끝나는 때입니까? 끝나는 때. 3번.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송하는 것. 아까 농림지역 지정처분, 이런 용도지역 지정처분은 행정처분 맞죠? 이런 처분의 효과는 종전토지에 전속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송하는 것이 권하여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 나왔습니다.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 날부터 환지에 존재하는 것을 봅니까? 종전토지에 전송합니까?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송하죠. 단 도시개발 사업자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에서 날이 끝나는 때 종전토지에서 소멸할 뿐이죠. 5번. 보류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그 소유권을 지정한다. 틀렸구나.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채비지의 소유권을 시행자가 지정하죠. 65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보나 공부의 일을 공고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은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공고를 통해서 이를 공고합니다. 이 공고가 무슨 공고죠? 공사 완료 공고. 여기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시행자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서를 일반인에게 공개 열람시킨다고 했잖아요. 이거잖아요. 다음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아니고 언제죠?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 준공검사권자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구가 아니고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 출가해야 되죠. 그때부터 며칠이죠?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65번은 2번 때문에 기출문제인데 읽어드린 거예요. 3번.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환지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은 토지의 공유주를 지정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뭐죠?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잖아. 입체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다음날 건축물 일부와 그 건축물은 토지의 공유주를 지정하게 되죠. 4번. 채비지로 정하지 아니한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날 그 소유권을 지정한다. 맞습니까? 보류지의 소유권 누가 지정하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정확하잖아요.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은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가 아니고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소멸 동그라미, 소멸 앞에 시점은 끝나는 때가 맞는데 그 끝나는 때가 다음 날이 끝나는 때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이죠. 이것도 실수를 좀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끝나는 때 뒤에 소멸이니까 그만 보고 또 눌러버려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수험생을 위한 문제입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입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제하시는 분에게 은전을 베풀어 줄 거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목표가 2만 명 내외에 합격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맞춰서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시험 내지 붙이려고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팬은 저뿐이에요. 출제하시는 분은 여러분 팬이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 중에서 한 2만 명 내외 합격시킬 까 목표라니까. 그래야 성공적으로 출제하다 보는 거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음 173페이지 67번입니다. 환지처분 효과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 67번 문제예요. 1번 입체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건축물 일부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그 토지의 공유지역을 지정합니다. 맞습니까? 2번 위 1번의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종전토지에 종속한다. 틀렸잖아요. 저당권은 어떻게 되죠? 종전토지에 종속하지 않고 새로 구분소유권을 지정한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 아까 설명 다 됐죠? 네. 3번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채비지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당의 소유권을 지정한다. 틀렸죠?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류지의 소유권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소유권을 지정하지. 채비지, 보류지 모두를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죠. 4번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청산값을 결정해야 한다. 결정이 틀렸죠? 결정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아니고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지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청산금은 결정입니까? 확정됩니까? 확정되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청산금은 확정됩니다. 결정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 결정 시기, 확정 시기 꼭 구분하고요. 다음 시행자는 5번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유를 통지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며칠이죠? 14일. 정비법은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 도시개발법은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 그렇게 돼요. 바꾸셨나? 똑같이 했어요. 정비법은 지체 없이, 도시개발법은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합니다. 똑같이 했구나. 68번. 이런 눈빛이 이상했었어. 말이 똑같이 나왔구나. 68번. 채비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시행자는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를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잠깐 설명이죠.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쓰면 뭐죠? 채비지가 되는 거죠. 2번. 특별자치도지사, 시랑, 군수시장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주택구에서 배운 겁니다. 주택구에 배운 건데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배웠을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뭐 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채비지로 정해진 용도의 토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를 마련하잖아요.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는 거야.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채비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처분해야 됩니까? 처분해야 되거든. 그 사실을 알고 주택법상 국민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법상 국민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찾아가서 도시개발 주택법에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배웠거든. 주택법상 국민주택건설 사업주체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 하면은 채비지 총 면적의 몇 %? 50% 범위에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우선적으로 국민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매각해 줄 수 있어. 그때 환지계획 작성 전 채비지 매각 요구가 있었어. 그럼 아직까지 환지계획에 의해서 채비지의 위치와 면적이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몇 개의 단지를 정해야 됩니까? 하나의
환지로 정하여 주어야 한다. 그때 채비제의 양도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때 채비제의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임대주택 건설 용지 등으로 쓸 경우에는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는 조성 원가가 안 나옵니다. 주택법에 여기 나와요. 알겠죠? 들어보니까 기억은 나죠? 그러면 됐지. 그리고 주택법에 가면 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서 막 적고 안 해도 됩니다. 아, 주택법에서 배웠어. 기억이 나면 돼. 안 배워도 잡아 뗄까봐 무섭죠. 네. 생각만 나도 괜찮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거. 그럼 한번 봐요. 68번에 다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서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고요. 3번,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에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세 가지 할 수 있죠.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할 수 있잖아. 그때 4번에 봅니다. 위 3번의 채비지.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정지가 지정돼서 처분된 채비지를 지정한 자는 언제 소유권을 지정합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소유권을 지정한다. 틀렸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아니고 해당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 이것도 연습 많이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지정합니다. 네. 공권 약간 스피드 있게 좀 빠른 속도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 보는 방법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면은 너무 늦게 돌아오셔서 다 잊어버리고 있죠. 네. 빠른 속도로 빨리 자주 보라. 그 다음에 이러시고 5번 행정처인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상 처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십시오. 70번 도시개발법상 청산금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청산금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해야 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환지 처분 공고 후에 청산금은 결정됩니까? 다음날 확정입니까? 확정이 될 거 아니야. 그때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2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교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번 원칙, 2번 예외. 딱 묶어서 읽어두시고 3번 청산금은 분할 징수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3번. 행정처인 시행자 줄 것죠. 행정처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안 내면은 징수를 위탁합니까?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직접 강제 징수가 가능해요. 비행정청은 직접 징수합니까? 징수를 위탁합니까? 위탁 이렇게 나누시는 거고. 그래서 4번에 봐요. 행정처인 시행자는 손 떼고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은 국세, 지방세, 천합처분에 들어서 줄 것죠. 징수할 수 있어. 직접 징수다 이 말이에요. 행정처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안 내면 직접 강제 징수가 가능해요. 네, 그 뒤에 봅니다. 행정처인 아닌 시행자 줄 거죠. 행정처인 아닌 시행자는 국세, 지방세, 천합처분에 들어서 강제 징수를 본인이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행정청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래서 행정처인 아닌 시행자는 특도 시장, 군수청에게 그 징수를 뭐죠? 위탁할 수 있다. 위탁 통보를. 이때 위탁하면은 수수료가 징수 금액의 100분의 4. 100분의 4.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위탁 수수료가 100분의 4라고 했죠? 주택법이 100분의 2.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용도 몰라도 됩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100분의 4. 주택법은 100분의 2. 수수료 넣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위탁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채권 문제가 많구나. 세 문제가 나와 있네요. 세 문제. 두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세 문제 뭐 한 문제 풀어도 되는 건데 보시고요. 지금 보실까요? 도시개발법에 채권이 두 개가 있어요. 국토개국에 무슨 채권이 있었죠? 적으려고 하지 말고 저에게 집중하세요.
국토교육법에서 채권은 떠올려보세요. 무슨 채권이 있었죠? 그렇죠. 국토교육법에서는 도시공객시설 삽길정고시로도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는 관할 시청구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때 매수 청구된 토지를 시청구청에서 매수하면은 매수대금은 현금이 원칙입니까? 현금 또는 채권입니까? 채권입니까?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습니다. 국토교육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배운 거예요. 누가 발행했죠?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3주 전에 공부한 거 2주 전인가 되는 거 같는데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죠. 매수무례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하나여 발행이 가능해요. 매수무례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운명 토지로서 매수대금 얼마? 3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잖아. 그때 도시공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그렇게 공부하셨지. 오늘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딱 나오면은 처음 본 것처럼 놀라면서 필기하기 없기. 막 처음 본 것처럼. 11달부터 계속 놀라면서 적으면 안 되죠. 도시개발법. 이제는 항상 머리로 하기. 말로 하고 머리로 하기. 도시개발법에 채권이 두 개가 있어요. 수용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질체에서 수용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뭐죠? 오늘 배운 거.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 무슨 의미가 있었죠? 채권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완료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포함되어 있어요.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했죠. 누가 발행했습니까? 시행자. 시행자가 수용했으니까 시행자가 매입해서 땅값도 시행자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 주체가 시행자니까. 발행계획 승인을 받았죠. 발행계획을 누구에게 승인받죠? 지정권자로부터 발행계획 승인을 받죠. 이것은 승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의 채권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 채권은 두 개를 공부해야 돼. 토지상환 채권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무엇이 있죠? 도시개발 채권이 있다고. 도시개발 채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시개발 채권이 뭐죠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실 거리가 있으세요? 잘 없으세요? 지금 제가 마이크로 내려와서 도시개발 채권이 뭐죠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지 2초간 준비합니다. 내려갈게요. 준비하셨죠? 도시개발 채권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목적이에요. 발행 목적을 법으로 바뀌었죠. 도시개발법에서. 밑줄 꺼놨습니다. 목적이라고.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해요.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누가 발행자였죠? 시도지사. 야, 좋아요. 시도지사. 그러면은 잠깐만, 시도지사가 발행하니까 시도, 시청, 도청을 행정적으로 감독하고 재정을 감독하고 관할하는 상급행정청은 국토교통부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발행계획을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장입니까? 행장입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발행하게 돼. 아까 이거 도시공개시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조례를 정하잖아요. 두 개 무지 헷갈려요. 이거는 5년 이상 10년 범위,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조례를 정한다는, 그러니까 두 개의 시험 지반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거 야무지게 좀 비교해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공부하실 때 도시공개시설 채권 공부할 때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도 같이 공부하시고, 이 녀석 나오면은 앞에 이것들도 함께 복습하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가면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 주택법에 가면은 무슨 채권이 하나 있죠? 주택
상환사채가 있죠. 그렇죠. 주택, 상환사채에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쯤 되면은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지를 받아보면 이 4개 중에 한 개는 나와요. 거의 나와요. 이 4개 중에 한 개는 거의 시험에 나오거든. 이거만 해도 벌써 한 문제잖아.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몇 년 내에?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잖아. 누가 발행했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또 하나가 등록사업자. 그렇죠. 등록사업자 발행합니다. 그러면은 봐요.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해서 갚아야 되니까 주택공사를 못 믿겠습니까? 시공 능력을. 등록사업자를 못 믿겠습니까? 등록사업자는 개인과 민간 법이잖아. 개인이 아파트 시공 능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세를 발행할 때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보증도 받아야 되고 자본금 5억 이상 건설업 등록할 것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주식이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4개를 비교해서 그렇게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은 승인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국장. 주택 건설 자금 민영주택 건설 재원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에요. 주택건설은 행정안전부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까? 국가에서 여기는 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한 거라고. 알겠죠? 네. 여기는 행장, 시도의사가 발행하는 자의 주목을 하셔야 돼. 그래서 행장. 여기는 국장으로부터 발행계획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7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71번 문제요. 도시개발 채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을 해서 법상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데 착오로 매입하면 중도상환 허용해야 되겠죠? 네. 착오 매입, 착오 동그라미 하면 되죠. 착오 매입. 아니면 뭐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도급 계약이 취소가 됐든지, 그죠? 아니면 매입 의무가 없는 매입 의무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을 했다든지 뭐 등등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허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네요. 옳은 거. 그럼 2번 왜 틀렸을까?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 총액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 승인받죠?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발행자 시도지사 맞고요. 3번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몇 년부터?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게 됩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도시개발 채권은 소멸치고가 있죠? 소멸치고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원금은 5년, 이자니까 2년. 5번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필정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 필정을 5년간 의무 보관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기출문제였구나. 7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채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2번 도시개발 사업, 여기 나오구나.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이게 발행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걸 대답하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라고. 3번이 정답이죠. 금방 했잖아. 그죠? 네. 채권 발행 총액, 채권 발행 방법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 승인받죠? 행장.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방법 2가지가 있잖아. 등록 발행할 수 있죠? 등록 발행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무기명으로 발행 줄 것이고 2번. 등록 발행하나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발행 방법 2개죠.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공사제 등록법상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율은 발행 당시 국채 공채 금리와 특별회계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해당 출거죠 시도조례를 정하게 됩니다. 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용어 정의까지 문제가 나와야 돼요. 진도가 198페이지 오세요.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오세요. 198페이지. 이제 드디어 제3장까지 오게 됐구나. 제3장 정비법. 오늘 용어 정의까지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199페이지 3번 문제 같이 볼까요? 3번 문제 같이 봅니다. 3번 문제. 199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상 노후 불량증 줄 것죠.
손대고 노후 불량주로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노후 불량주 용어 정의를 제가 수업을 잘 해드리지는 않아요.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별 할 때 세 개만 야무지게 하면 답만 찾으면 되잖아. 이거 자세히 가면 엄청 복잡합니다. 한나절 내야 돼요. 구별하기 힘들어요. 외우려면. 근데 이런 것은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이걸 한나절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 순식간에 치워버려야 되죠. 뭐. 오늘 날 잡은 거예요. 1번 같이 봅니다. 정비법상 노후 불량주를 하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뒤에 또는 안전사고 동그라미 합니다. 줄것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서 붕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이 법상 무슨 건축물입니까? 노후 불량주로 판정이 돼요. 그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등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 이런 단어를 기억해야 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은 정비법상 노후 불량주 이거 꼭 하셔야 돼요. 하고 근데 이제 하되 지문에서 익숙하라고 읽어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답 결정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없고 정답을 결정한 녀석은 2번, 3번은 참고해요. 알겠죠? 이런 거 읽고 또 읽으면 안 돼요.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내려오시고 4번, 5번을 묶어서 발표하시고 꼭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노후 불량주는 대개 4번, 5번만 준비해도 돼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동그라미, 보강 동그라미.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이 법상 무엇이 됩니까? 노후 불량주로 판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지요. 봐주세요. 오늘 정비법을 딱 해둬야 다음 주에 와서 진도를 받아간다고 이제 절차를 기본 교육부터 받아갈 수 있거든.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게요. 정비법 도시개발법보다 솔직히 더 어렵잖아. 다음 주에 그 전날 기본서를 읽고 오시든지 인터넷 강의를 안 듣고 오면은 힘들어다니까.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야. 그러니까 꼭 인터넷 강의를 한번 듣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6월도 좋고 1, 2월도 좋고 3, 4월도 좋고 입문과정만 아니면 되니까 자기에게 맞는 걸로 한번 듣고 오시든지 그리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기본서를 한번 읽고 오시든지 요약집을 읽든지 그렇게 하고 오셔야 돼. 예습 없이 바로 오면은 이거 2달 만에 들이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얼마나 힘들게 앉아있으면 그 자체가. 봐주세요. 여기 빌딩이 있는데요. 준공 검사받고 입주하겠죠. 준공일로부터 몇 년 동안 사용하려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 빌딩을 사용하려면 때때로 뭐 해야 되죠? 보수도 하고 보강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빌딩지도 쉬운 건 아닙니다. 관리 비용, 보수 보강 비용도 엄청나대요. 빌딩 크면은 관리인들 임금비 줘야죠. 그죠? 핀트째 63 빌딩 그 토색만 하면 해도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빌딩주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공실 생기고 하면은 차입금이 많으면은 대출이 많으면은 쉽지 않아요. 빌딩주가 되는 것도. 보수보강 그러면은 40년 동안 사용하려고 때때로 보수보강해야 되는데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억 들어. 100억.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보강하는 데 비용이 100억인데 그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새로 건설하자. 그냥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90억이에요. 90억이에요. 90억. 그러면은 100억 들여서 보수보강하고 40년 동안 쓰는 게 좋습니까? 철거 건설하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노후 불량주로 판정할 수 있고 이런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면 그 동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객관식이니까 답 찾으면 되잖아. 뭐. 보수 보강 나오면 몇 년이죠? 40년. 그렇게 오라고 했죠. 보수 보강 40년. 붕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보수 보강 40년. 그렇게 웃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그래도 6개월 뭐 1년 이렇게 1년 약 1년 정도 최소를 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네 분들이 또 아니면 친구가 야 재건축은 우리나라에 몇 년 지나야 되는가요? 물으면은 생각이 안 나면 그 참 그렇잖아요. 진짜 자격증 땄다고 소문 다 났는데 동창회 갔는데
친구 녀석이 건너편에서 술 한잔 주면서 야 자격증 따기 힘들다던데 너 잘했다 막 이렇게 하고 야 재건축은 몇 년 지나야 되는 거야 물으면 대답은 시원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5번이라고. 5번. 운하에서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은 최소 몇 년? 20년부터 몇 년? 30년. 이 정도 내고 갑시다 우리. 동창회 대답해야 되니까 20년 이상 30년 범위에서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로 정한 기간을 지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재건축이면 건축물이면 아파트잖아요. 공동주택, 그죠? 공동주택.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재건축하려면은 최소 몇 년 지나야 되죠? 20년. 최대 몇 년? 30년. 이 사이에서 각 시도 조례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서울시하고는 시도 조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시도별로 재건축을 허용하는 연한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대답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실무에 띄어도 대답을 잘 못해요, 이게. 정확한 대답은 최소 몇 년? 20년. 최대 몇 년? 길게는 30년. 이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지난 건축물이 노후 불량수로 법적으로 판정되고 그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건물이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면은 그 아파트는 법적으로 재건축이 허용되는 거라고. 아셨죠?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가장 짧은 시기에 하려면은 몇 년이 지나면 할 수도 있죠. 20년 지나면 할 수도 있지만 긴 시도는 몇 년 지나야 됩니까? 최소 30년 지나야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쪽에 가깝습니까? 이쪽에 가깝습니까? 이쪽에 가깝다고. 계속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건축 기술이 좋고 시공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80년대, 70년대 아파트보다는 지금은 수명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연한은 이도 고친 지 얼마 안 됐다고. 계속 그 한도를 높인 거예요. 최대 지금은 30년 지나야 되는 것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알 때 이렇게 하시면 돼. 20년부터 30년 사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지나면은 재건축 허용되기 때문에 시도별로 재건축 허용 연한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5번 같이 봅니다. 5번. 3번 문제죠. 199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3번에 보기 4번 봅니다. 4번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까지?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동그라미, 보강 동그라미,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수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봐요. 도시 미관 저해 동그라미 그리고 노후화된 건축물 동그라미. 그럼 여러분 아파트는 도시 미관을 제외합니까? 노후화된 것 뿐입니까? 보통 노후화된 거죠.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줄 거면 되죠.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를 동그라미 하시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 불량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8페이지 왼쪽으로 오세요. 책장 넘기지 말고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오세요. 01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보려고 했어요. 자, 도시 및 중앙경제급상 용어 정의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건축물이죠. 그리고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돼도 몇 년? 20년 이상 30년 이하 부분에서 시도 조례 줄 거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도 이 법상 노후 불량 건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거처,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은 정비 기반 시설입니까? 공동 이용 시설입니까? 공동 이용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2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고 이게 답이 안 나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비사업 3개의 용어는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연습하시라고 했거든요. 네. 실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셔서 4번 문제 보면은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요. 보기 3번, 4번 묶어서 보기 3번, 4번에 보면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는 공동이용시설입니까? 정비기반시설입니까? 정비기반시설이고, 밑에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은 뭐죠? 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이 3번, 4번 묶어서 비교 암기.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왔거든요. 5년 사이에 3번 나왔으니까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은 설마 했는데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뭐 아침에 손바닥에 적어서라도 가셔야 될 겁니다. 단순 암기상이고 05번 문제 봅니다. 05번. 05번 문제 토지등 소유자 줄 것이고요. 토지등 소유자 밑줄 것이고 저를 보십시오. 토지등 소유자 고개 드세요. 토지등 소유자 고개 드시고요. 아마 용어 중에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집중하시죠. 앞에 보시죠. 왜 토지등 소유자가 중요하죠? 토지등 소유자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조합입니까? 조합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럼 봐요. 우리 서울의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목적은 뭐죠?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고 나중에 뭘 받겠다는 겁니까? 입주권을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입주권이 싸니까 이걸 받아서 프리미엄 챙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투자합니다. 근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는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법으로 정해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마 이 업종을 떠날 때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조드렸던 거. 네. 지금은 책 안 보고 해보고 안 되면 따라오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거지. 같이 해보자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토지등 소유자 같은 게 재개발이야. 이 두 개는 같아요. 중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라 하면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1번 누구죠? 토지 소유자. 2번 건축물 소유자. 3번 그래요. 네, 지상권자.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주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렇게 되는데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죠? 원칙적으로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하죠. 주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했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등을 지정하잖아. 공영개발이니까. 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지상권자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죠. 사업에 동의해야 됩니까? 동의 여부와 관계없습니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조합이 돼. 근데 이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다 안 주는 거야. 이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건설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오늘 배웠잖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이 동네에 땅 사놓고 건물 사둬야 조합원도 되고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거야. 만약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었잖아요. 그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토지를 샀거나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샀거나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축물을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분리된 것을 샀거나 나대지의 구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 건설된 것을 소유한 자는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전부 금전청원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열악한적입니까? 양호한적입니까? 기반시설 양호한데 이게 아파트는 건축 연령이 48년 돼가지고 노후 불량조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재건축하려고 무엇을 지정하죠? 정비구역 지정하면은 재건축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여기요.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 말하기.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좋아요. 건축물.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죠. 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럼 잠깐만요. 이게 또는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잖아.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하면 안 되고요. 건축물,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잖아. 아파트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 있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 그 건축물에 뭐가 있어야 되죠? 대지 지분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한 자는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고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비조합원 아파트는 수용했습니까? 매도 청구합니까? 매도 청구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까?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는 거죠. 5번 해설이었어요. 5번. 토지 및 주관경제법상 정비사업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7번 별표하시고요. 7번 옆에 해설 28페이지 적어주십시오. 해설 28, 해설 28 암기라고 적으십시오. 해설 28 암기하시고 해설 28페이지 빨리 오실까요? 이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해설 28 해설 28페이지 오셔서 저 밑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 방법 나와 있습니까? 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 방법 이걸 10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후에 가치가 있습니다. 시험 나온 적도 있고 나올 수 있으니까 한 필지 토지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한 경우 공유 동그라미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면은 수인 전부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그중 대표자 1인입니까? 대표자 1인을 토지 등 소유라고 합니다. 대표하는 1인 줄 거면 되죠. 내려오십시오.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만 토지 소유자 줄 거죠? 지상권자 줄 거죠? 대표하는 1인 줄 거면 되겠네.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그 위에 지상권자가 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각각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 대표자 1인만 법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간주해요. 그럼 아파트 2장 줍니까? 1장 줍니까? 입주권 1장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다음 오세요.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필지나 건축물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 몇 인? 1인.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숫자로 산정해버립니다. 이걸 한 10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문제 집 갑니다. 201페이지 오세요. 201페이지 오셔서 7번 문제를 딱 보시고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재개발 조합의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의 숫자가 몇 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5회 기출 문제예요. A, B, C 3인이 소유한 한 필지의 토지에 뒤에 다 끊으세요. 거기까지 끝난 거잖아. 한 필지의 토지를 몇 인이 공유했죠? 3인이 공유했잖아. 맞죠? 네. 그러면은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공유할 때는 수인 전부입니까? 대표자 1인입니까? 대표자 1인. 그럼 여기까지 1인이라고. 근데 그 뒤에 봅니다. 그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는 앞에 A, B, C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주택,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필지 토지를 공유한 3인 중 대표자 1인하고 그 뒤에 하나의 주택은 건축물이잖아. 건축물 소유한 단독 소유한 D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읽어드린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몇 인입니까? 2인이 되는 거라고. 니은번. 세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거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몇 인으로 보죠? 1인. 필지 수만큼 토지 등 소유자를 수로 본다가 아니잖아.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필지나 주택 숫자와 관계없이 몇 인을 봅니까? 1인을 보잖아. 그래서 두 번째 니은번도 토지 등 소유자는 몇 인이죠? 1인이 되는 거예요. 1인. D급번.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가 있습니다. F하고 G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토지 소유권 위에 지상권이 존재합니다.
그래갖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합하여 대표자 몇 인만? 1인만. 그래서 마지막도 1인. 그럼 기업번 몇 인? 2인. 리엄번 1인. 티격번 1인. 합하면 모두 몇 인? 4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부터가 이제 절차거든요. 정비법에 정한 절차.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진도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속도는 빠르게 진행된다고. 원래요. 도시개발법이 이게 대학에 가면은 한 학기 배우는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을 지금 4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론도 소개하면서 문제까지 풀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것을 원망하면 안 돼. 저에게도 학기처럼 한 학기를 주면은 얼마나 천천히 하고 자세하게 하겠어. 근데 대학에서 한 학기 과목을 우리는 4시간에 한다고, 하루에.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적응하셔야 되는 거죠. 미리 예습을 하고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운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네, 힘내십시오. 수고했습니다.